알고는 싶은데 읽기엔 바쁜 우리를 위한 독서 대행 콘텐츠 직독잡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직독잡설 진행을 맡은 백희영 기자입니다. 요즘 중국 주식시장이 난리인데요. 수십 조하던 교육회사 주가가 95% 폭락했다고 하고요. 텐센트나 알리바바 같은 대표 기업도 폭락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매일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하고 있죠. 심상치 않은 중국의 모습 때문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중국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남국민 기자가 준비했다고 합니다. 직독잡설 팟빵 채널 재미있게 듣고 계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 이번 주 본격 독서 대행 콘텐츠인 직독잡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남국민 기자와 윤상원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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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백신 맞으셨어요? 네. 윤상원 기자? 아 부럽다. 아니 진짜 내가 맞고 싶어. 진짜 웃긴 게 백신 맞았잖아 어제. 저 예약했거든요 오늘. 제일 맞고 싶어했던 백희영 기자는 가장 백신을 난 정말 한 달 전부터 맞고 싶다 얘기했는데. 아니 한 달 전이 뭐야? 거의 뭐 연초부터 노래를 불렀잖아요. 여행 가고 싶어가지고 트래블 버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트래블 버블이 그거 됐죠? 그러니까 그 사이판으로 지금 갈 수 있는 거죠? 백신을 1, 2차 다 맞았으면. 거의 못 간다. 그거 말했잖아요. 그 완전 그 굴비만도 못 하다니까요. 뜨는 비행기가 뭐 한 대인가 두 대인가 그렇고. 아니 그리고 이 분위기에 뭐 그거 받아주겠어요? 아니 근데 나는 딴 걸 떠나서 어제 남편이 홍콩에서 일을 하니까 그 만약에 홍콩하고 그게 되면은 그러니까 뭐 아니면 뭐 가족 뭐 친지 허가 뭐 이런 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걸로 가려고 했던 거지. 근데 백신이 나한테는 안 와. 저는 그게 안 돼요. 네이버 그거 해도 안 돼. 돼요? 그 저는 포기했는데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보면서 참 사람이 진짜 짜증난다니까. 근데 녹음일 기준으로 이번 달 말부터 이제 20대들도 예약이 가능하다고 저는 들었는데 맞아요. 언뜻 그걸 노려보시면 됩니다. 뭐 그걸 노리는데 근데 뭔가 그 약간 경쟁심이 있어가지고 빨리 맞고 싶은 거죠. 저도. 이게 자기가 먼저 해야 돼 이런 거 꼭. 맞아. 아니 그리고 한 번 맞고 또 기다렸다 맞아야 되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그게 짜증나더라고. K 경쟁심이죠. 백신도 빨리 맞고 싶다는. 그러니까 아무튼 저는 근데 사실 오늘 중국 전에 저는 럭비팀 인터뷰하고 왔는데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밀실 카카오 채널 그 친구 추가 좀 해주세요 여러분. 이 구멍가게에서 또 구멍가게를 홍보한다고? 진짜 사람들이 욕심이 끝이 없다. 밀실의 카카오 채널이 직독 잡설을 이기는 날이 오기를. 일단 본격적으로 책 얘기를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가져온 책이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 중국에 저희가 한번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다시 했었는데 딱 그 제가 읽고 싶었던 책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 몇 번 했었는데 그렇죠. 중국을 한번 그러니까 한마디 뭐 중국의 특정 주제로 항상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좀 편성도 4개 부로 됐고 뭐 중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뭐 그럴 능력은 아직 부족할 수는 있지만 뭐 중국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좀 종합적으로 한번 다루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번 중국 특집 거하게 얘기하는 이른바 중국 슈퍼위크. 그렇죠. 이번 주부터 다음 주까지는 중국에 대해서 한번. 중국을 싫어하는 분들도 뭐 그 궁금해하는 분들도 한 번쯤은 궁금해할 만한 얘기가 아닐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가 그 최근에 뭐 마윈 회장이 몰락하고 디디추싱 뭐 이런 그쵸. 기업들이 갑자기 주가가 확 빠지고 뭐 중국 IT 기업들이 이렇게 막 가치가 막 갑자기 확 내려가는 거 보면서 피해자 하나 있잖아요. 여기 제가 오늘 칼을 갈고 준비한 이유가 제가 진짜 근데 투자를 긍정한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투자를 하면 공부를 진짜 우리 원래 독서실을 끊어야 공부를 하는 것처럼 투자를 하면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제가 진짜 요즘 외신에 있는 중국 기사 거의 안 보는 게 없어요. 막 제가 외신 잘 안 보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무조건 차이나만 검색해. 그래요? 나오는 기사 다 봐. 월스트리트 저널에. 근데 진짜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 원래도 좀 공부하려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러니까 제가 한 20% 정도가 시작인 줄 알았어요. 그게 시작이 아니더라고. 20% 정도 빠지는 게? 20% 빠져서 제가 들어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30%가 빠졌길래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20% 더 빠지더라고요. 그게 지금 거의 저점인 상태인데 또 빠져요. 거기서 조금씩. 그러면서 공부를 많이 했죠. 그래서 이제 망한 거예요?
아니 망한 건 아니고 망하기를 바라는 목소리인 것 같은데. 아니 재밌잖아. 남의 불행이. 저는 그래도 남국민의 불행. 예, 코인보다는 낫다라는 마음으로 버티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딱 그 전형적인 그거죠. 내가 쟤보단 덜 망했다. 그쵸. 정신승리라고 하죠. 그래도 아직 회사는 남아 있어. 라는 마음으로. 고정 수입은 있으니까. 가장 많은 가치 투자를 만드는 데가 워런 버핏이 아니라 폭락이라고. 폭락을 하면 다 가치 투자자가 되거든요. 그쵸. 저도 가치 투자를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비자발적 가치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제 남국민 기자가 가지고 온 책은 근데 그러면 하버드에서 펴낸 건가요? 이게 제목이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이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특강을 한 건가? 이게 원제는 퀘스천 온 차이나예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질문들 이거거든요. 근데 이게 딱 한국에서 팔리기 좋게 이제 제목을 붙인 거죠. 하버드 대학 중국 특강인데 그러네. 지어낸 게 하버드대 중국 연구소예요. 이름이 뭐 페어뱅크 연구소라고 하더라고요. 한 60년 됐고 꽤 오래된 권위 있는 기관이고 약간 싱크탱크 같은 거죠. 그렇죠. 이제 중국학 쪽에서 알아주는 곳이고 이제 이게 발간된 게 2018년이에요. 원서가. 그러니까 코로나는 전인데 시진핑 그 트럼프 집권 이후니까 비교적 최근까지 중국을 다룬 제가 읽어보니까 지금 모습이랑 크게 다르지 않더라고요. 뭐 2년 만에 뭐 3년 만에 크게 바뀐 건 없고 코로나 빼고는. 그래서 이분들이 처음부터 그 얘기를 해요. 중국 정보가 중국에 대한 정보가 너무 산발적이고 사실 중국 내부엔 독립적 언론이 없으니까 다 막 찬양 기사가 나오고. 그렇죠. 외신들은 아무래도 중국이 엄청 부정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좀 석학들이 36가지 질문을 던지고 각 분야의 최고 석학들이 이제 등판을 해서 이렇게 한 장씩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체적으로 좀 균형 잡힌 느낌? 중립적이란 말. 대표적으로는 뭐 어떤 석학이 있나요? 이번에 타계하신 분인데 에즈라 보겔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중국 일본 학에 대해서는 그 최고라고 이제 평가받는 분이거든요. 중국이나 그러니까 미국에 계신 중국과 일본을 연구하는 분 중엔 제일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에즈라 보겔. 네. 그분도 들어가 계시고 제가 그 딱 보자마자 아는 이름은 그분이었는데 그 외에도 다 검색 찾아보면은 굉장히 많은 책이 있고 일단 기본적으로 하버드대 교수님들이시니까 지금 기본적으로는 검증이 됐죠. 그런 분들이고 좀 질문이 다양해서 좋더라고요. 보다 보면 뭐 중국인에게 고전이란 무엇인가 뭐 중국인에게 종교는 막 이런 것도 있고 되게 철학적이네요. 그런 것도 이제 뒤에 나오고 되게 기본적인 것들을 다뤘네요. 그러니까 앞에는 이제 정치, 경제, 사회를 다 다루는데 문화도 다루고 하니까 좀 중국을 전체적으로 드라이하게 보기 좀 좋은 책이었어요. 저는. 그러면 일단 저희가 중국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남국민 기자가 장난식으로 얘기하긴 했지만 경제 얘기를 빼놓을 수는 없죠. 그쵸.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주식시장 때문에 난리인데 언제 뭐 2월부터 빠지고 있었다고 2월부터 사실 엄청 많이 중국 시장은 항상 그렇게 엄청 올랐다가 항상 폭락을 하는 걸 해요. 중국 투자자들은 마음이 좀 멘탈이 강한 편인데 2월부터 쭉 빠지고 있었어요. 한 30%? 근데 그 정도만 해도 많이 빠진 건데 갑자기 또 빠지고 한데 이게 특징이 있어요. 이게 다 빠지는 게 아니라 이번에 교육주는 뉴스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중국의 메가스터디가 있어요. 이름이 뭐죠? 이제 그 탈 에듀케이션 그룹이랑 신동방 그룹이라고 있어요. 신동방? 네. 그게 이제 둘 다 미국에 상장돼 있거든요. 근데 그 중국이 어느 날 사교육을 비영리 법인화라고 한 거예요. 비영리가 뭐예요? 돈 벌지 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상장도 못하게 하고 뭐 신사업도 규제하고 하니까 뭐 하루에 30%씩 40%씩 빠져서 거의 100조 원 하던 회사가 지금 4조 원짜리로 죽었거든요. 휴지 조각 된 거죠. 이게 그렇죠. 90불이었는데 지금 6불인가 그래요. 주당. 네, 주당 6불이에요. 와. 저는 다행히 이걸 사진 않았어요. 여기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블랙록도 엄청 물렸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 블랙록이 여기 그러니까 사실상 그 회사들이 말이 중국 교육기업이지 갖고 있는 건 다 미국 큰 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회사에 가까워요. 그리고 교육, 그 다음에 빠진 게 부동산 그룹. 헝다그룹이라고 중국 최대 부동산. 알죠. 거기도 지금 거의 부도규 위기고 징동닷컴이라고 우리나라 배민. 거기도 지금 박살이 났고 그 다음에 텐센트, 알리바바는 원래 왜 마윈 때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렇죠. 텐센트, 마윈, 그 알리바바 거의 기술주, 부동산, 배달대행, 교육주, 이게 다 빠진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나 뭐 저희 배달대행은 왜 빠진 거예요? 무슨 낙지가 있었나요? 배달대행 업체들은 그 배달대행 그 직원들한테 다 그 최저임금 비슷한 걸 챙겨주고 4대 보험도 해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솔직히 날로 먹은 거죠. 그러니까 막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도 배달의 민족 같은 데가 4대 보험이 되나?
그게 뭐 이번에 특수고용직 뭐 법안이 통과돼가지고 이제 그런 보호가 생긴 거잖아요. 우리도. 근데 이제 중국은 그런 게 아예 없으니까 배달 건당 뭐 200원 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우리보다 훨씬 배달되는 게 많대요 지금. 훨씬 많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좀 비정상을 정상화시키는 면이 있긴 해요. 사실 지금 나오는 규제들이 과하게 너무 자유로웠는데 그쵸. 사실 사교육 규제 빼고는 좀 어느 정도 필요한 거긴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안전 규제 강화하고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본 게 그 기술적으로 부동산은 중국도 우리랑 비슷하게 부동산 폭등이 엄청 심해요. 전 세계적인 나라 그쵸. 특징이죠. 그런데 헝다그룹 같은 경우는 부동산 그룹이 원래 그렇지만 트럼프가 보여줬듯이 빚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디폴트 위기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무너지면 파급력이 너무 크니까 중국이 뭐라 그랬냐면 부동산 시장을 3년 내에 정상화시키겠다고 했거든요. 정상화라는 게 뭐냐면 너무 많은 레버리지를 줄이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자기 돈도 없이 막 부동산을 막 쥐어 팔고 있는 거예요. 빚을 내서 너무 들어간 거를 정상화시키겠다는 그쵸. 말인 거죠. 근데 중국은 진짜 무서운 게 정상화시키겠다고 하면 진짜 해. 그러니까 정상화가 진짜 무섭거든요. 정상화 되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사교육 시장은 너무 충격이었던 게 아무리 이게 우리나라 그 전두환 때 했던 짓이잖아요. 그 사교육 금지. 그죠. 그거를 이 시국에 하니까 이게 웃긴 게 한국 투자자들이 중국에 많이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분들은 좀 약간 멘탈을 잡고 있는 게 그치 우리도 그거 했었지라는 느낌인데 그죠.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봤을 때. 근데 우리 옆 나라에서는 약간 우리도 그랬지. 그런 느낌으로들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말이 안 되는 조치인 건 맞죠. 근데 이제 이 빠졌다는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약간 내수 경제에 영향력이 큰 기업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특징이 있는 거. 이게 다 다양한 분야 같지만 사실 수출 기업들이 아니라 다 내수 기업인 게 특징이에요. 보면은 부동산, 사교육, 배달, 그러니까. 기술주도 사실 물론 알리바바 이런데 외국 상대로도 영업하지만 우리도 그렇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해외 사업해도 그래도 국내가 위주죠. 그리고 우리도 똑같잖아요. 제일 사람 힘들게 하는 게 부동산, 교육, 사교육비. 그러니까 이거를 때려잡은 거 쉽게 말해서 이제 너무 민심이 안 좋으니까 내수 기업들 한 거고 그리고 오히려 오르는 데도 있어요. 신재생 에너지나 전기차 주식은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그게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요즘 보는 중국 드라마가 있거든요. 뭐 봐요? 이지파 생활이라고. 전혀 모르지. 그 넷플릭스에 올라와 있어요. 그래요? 넷플릭스에 단독 공개된 아마 그건데 그 주인공이 상해에서 이제 자동차 회사를 다녀요. 근데 그 여자분이 어디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하냐? 신재생 에너지 자동차 부서에 들어가서 승승장구를 해. 그게 딱 그 그림이 반영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딱 그 정부가 원하는 그 그림을 꼭 걔네는 드라마에 반영을 하거든요. 그 겨우서른도 자기들이 보여주고 싶은 상하이인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 맞아요. 그게 넷플릭스도 이 위안화 맛을 봐가지고 그런가. 그러니까 근데 너무 재밌어 드라마. 난 너무 재밌더라고. 그 남자가 그 누구냐면은 유성화원의 그러니까 이번에 새로 나온 유성화원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꽃보다 남자의 중국판에 나온 되게 훈훈하신 요즘 뜨는 중국 스타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아무도 관심이 없다. 몰라. 아니 잘생기셨겠죠. 그러니까 니네 둘은 관심이 없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똑같이 내수 기업을 때려잡는 이유가 뭐냐면 국민들이 불만이 많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국이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오늘 경제 얘기할 거라 그랬는데 불평등이 제일 큰 문제예요. 보통 이제 한 사회의 불평등 정도를 얘기하는 게 진위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1이면은 제일 불평등한 사회, 그러니까 완벽히 불평등한 사회, 0이면 가장 평등한 사회인데 이게 보통 학자들이 0.4를 넘으면 심각한 거고. 우리나라가 몇이에요? 우리가 0.2대일 걸요? 그거밖에 안 돼요? 우리가 그러니까 진위 개수는 좀 낮아요. 0.2 아니면은 3 이럴 텐데. 0.3 정도일 텐데. 0.339. 0.339. 그러니까 0.4가 아주 심각인데 그것보단 낮고 한국이 0.339. 중국은 몇이에요 그러면? 중국이 잘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데 최신 공개한 게 2017년에 0.47이라고 공개를 했어요. 근데 0.5가 넘으면 거의 폭동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는데 민간 기관에서는 0.47은 아닌 것 같고 0.6 정도로 보는 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국도 아무리 이게 공개를 잘 안 하려고 하는 게 자기들의 약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 그 정도면은 이게 사회가 정상적으로 유지되기 힘든 정도라는 거죠. 그래, 그러니까 중국에 가본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게 막 그
더럽다는 거잖아요. 사실. 맞아. 근데 그거는 진짜 삐까뻔쩍한데 안 가봐서 그렇다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백형 기자 맨날 그 얘기하잖아. 진짜 삐까뻔쩍한데 가보면 진짜 눈 돌아간다니까요. 션전이나 선전시나 상하이는 진짜 장난 아니에요. 화려하다더라고요. 북경도 진짜 그 막 한 끼에 50만 원 정도 하는 식당이 있어요. 그런데 가보면 와 뭐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 뭐지?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는 데도 있고 막 그 사람들은 막 샴페인을 막 진짜 비싼 샴페인이죠. 막 하나에 막 몇백만 원씩 하는 샴페인을 막 5병씩 시키면서 막 마신다니까 그냥 3명이서. 그러니까 이게 진짜 중국이 불평등이 엄청 심한 게 중국이 또 땅이 넓으니까 그래서 중국 불평등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 한 도시 안에서 당연히 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도 있지만 도시랑 농촌 격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도농 격차가 제일 심각한 건데 이거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지만 중국은 이걸 너무 심각해진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뉴욕이 잘 살고 외곽이 못 살면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외곽 사람이 뉴욕으로 가면 돼요. 우리도 서울로 많이 올라오면서 소득이 높아진 경우가 많잖아요. 이동이 되니까. 그러니까 맞아요. 도시가 비대해지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뭐 저도 소도시에서 서울로 올라온 케이스고 한국은 다 그런 게 그 순환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그게 안 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왜요? 거예요. 중국이 호구 제도라는 거를 시행하거든요. 후코라는. 네. 그게 있는데 이 제도가 웃긴 게 우리도 호적은 다 있는데 어디든 이동하는 건 자유잖아요. 근데 중국은 이 호구에 묶여가지고 태어나서 제가 예를 농촌 태어나서 농촌 호구를 가지면 도시로 못 가요. 진짜요? 이적을 못 해요 아예. 신청을 하는 방법도 없어요? 그게 그러면? 없고. 그러니까 뭐 직장이 아마 상해에 있으면은 가능할걸요. 뭐 학교나 직장 같은 게 상해에 있다 하면은 대학을 가거나 뭐 아니면은 그 인민해방군에 들어가서 복무를 하거나 뭐 당의 간부가 되거나 그러니까 이런 완전 한마디로 그 입신양명을 하지 않는 이상은 그게 옮길 수가 없는 거예요. 와 근데 그게 북한이랑 뭐가 다르지?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래도 북한까지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웃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해도 이동은 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뒤에서 얘기할 건데 일단 이 이상한 제도가 왜 시작됐냐면 1958년도에 만든 제도거든요. 이게 최근 비교적 최근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1949년에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9년 있다가 이걸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걸 왜 했냐면 그때 마오쩌둥 집권기였는데 대약진 운동이란 걸 하면서 이게 뭐냐면 우리 모두 열심히 일하자는 건데 중공업 생산을 할 건데 도시는 농촌에서도 열심히 쌀을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근데 농민들이 자꾸 서울로 가면 도시로 가면 농촌 노동력이 줄어드니까 쌀이 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다 못 가게 한 거예요. 이제부터 이동 금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무식한 제도인 거죠. 그렇죠. 이동권을 완전히 박탈한 제도인데 이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중국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도시 출신인 거예요? 거기서 태어난 분들이에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까 북한보다 낫다고 한 게 뭐냐면 그래도 다들 아름아름 올라와 있어요. 그 농민공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농민 출신 그 근로자들인데 근데 이분들이 수억 명인데 문제는 다 여전히 호구는 농촌인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은 한마디로 그 서울의 그 도시에 주소가 없어요. 거주지도 다 그냥 한마디로 등록이 안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의 불법 이주자 같은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 시에서 하는 혜택도 하나도 못 받고 2등 시민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월세로 해놓고 예를 들면 전입신고를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한 그 드라마에도 나오는데 그 이제 상해에 오고 싶은 젊은 청년들이 와가지고 가장 거기에서도 나오는 고민이 뭐냐면 내가 과연 상해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내가 이 대학을 졸업하고 그 기간이 있나 봐요. 그 기간 안에 직장을 잡아야 하는데 내가 혹시 밀려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걔네가 너무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겠죠. 상해나 북경 이런 큰 도시에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국이 요즘에 걱정이 뭐냐면 옛날에는 중국하면 인건비 싼 나라였는데 요즘은 중국 인건비가 진짜 비싸졌거든요. 많이 비싸졌죠. 요즘에 옛날에는 발 마사지가 저 있을 때는 아니 몇백 원까지는 아니었고 1시간에 2,000원? 2,500원 진짜 싸다. 진짜 싸네. 2001년도에. 요즘에 들었는데 중국 지사가 있는 사업하는 분들 얘기가 거기 있는 직원들 월급 줘보면 안다는 거 거의 10배 뛰었다는 거예요. 진짜 많이 뛰었죠. 그러다 보니까 거의 연봉이 한 1,200을 줘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면 한국이랑 큰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좀 더 주면 차라리 한국인을 고용한 게 나을 정도니까. 그게 문제가 뭐냐면 도시는 사람이 없어서 난리인데 인건비가 오른단 말은 노동력이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책에 따르면 농촌에서 지금 놀고 있는 중국인이 3억 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도시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 물가가 오르고
근데 또 농촌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백수로 살고 당연히 불평등이 심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지금 이제 뜯어 고친다는 그런 말이 나와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굉장히 개혁을 하려고 한다는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그 1958년에 만든 제도 그거 없애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못 없애는 이유가 또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이 문제가 경제 문제만 있는 게 아니라 중국은 항상 정치 문제가 엮이는데 아, 그쵸. 중국 역사책 보면 삼국지가 사실은 지방 도지사들의 반란이잖아요. 사실. 그렇죠. 도지사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나라 망한 거고 당나라도 절도사들이라는 그 지방 관직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결국 망했고 중국은 약간 멸망할 때가 되면 지방 권력들이 흥해서 망한다는 트라우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성 하나가 한국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걸 다 풀어놓으면 사실 시민들이 다 그 중국인들이 다 뭐 선전, 상하이, 뭐 충칭 이런 데 가면 너무 거기가 비대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지방 권력이 강화되는 거를 좀 두려워하는 면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또 그렇게 되면 군벌화가 될 수 있잖아요. 그치, 우리도 서울시장의 권력이 크니까 뭐 그쵸.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거를 이제 하면 냅두면 뭐 상하이가 너무 권력이 세진다든지. 그렇죠. 학교 다닐 때 외교관 출신의 포르투갈 국적의 교수님이 자기가 그 유엔에 있을 때 유엔에서 일할 때 중국인 이제 외교관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리고 중국인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얘기를 했을 때 왜 중국은 민주화를 하면은 그러니까 민주주의를 도입하면 더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하면은 그렇게 얘기를 한대요. 민주주의는 좋다. 그러니까 모두가 평등하고 이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사회는 좋은데 중국은 그걸 하기에는 너무 크다. 크기가 이런 답을 공통적으로 다들 한대요. 중국인들은 항상 크긴 하지. 중국인들 제일 역사상 트라우마가 그 삼국지 이후에 5호 10국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항상 중국은 춘추 시대나 전국 시대나 이렇게 갈라지면 맨날 전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수만 명씩 죽으니까 무조건 갈라지면 안 된다라는 트라우마가 있어서 지방을 엄청 견제하고 그래서 그런 이동도 물론 당연히 그런 것도 있죠. 뭐 너무 다 상하이로 몰리면 도시가 마비되거나 그런 것도 있는데 좀 그 통제를 도저히 풀 수 없는 좀 두려움이 있다. 그래서 요즘에 중국은 자꾸 그 2선 아까 개혁한다는 게 아마 이런 거예요. 그 1선 도시로는 못 가게 하고 좀 2급, 3급 도시로는 조금씩 옮기게 해준대요. 우리나라 치면은 분당, 판교 이런 데가. 그렇죠. 뭐 주변에 있는 도시 아예 도시를 새로 짓거나. 그래서 뭐 우리 가끔 중국 다큐 같은 거 보면 중국의 빈집이 6천만 채라 그래서 막 다 텅 비어 있는 유령 신도시. 유령 도시 뭐 이런 거. 근데 이 책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도시들 언젠간 찰도시라는 거예요. 왜냐면 갈 사람들이 다 이미 넘치기 때문에. 일단 중국 도시들이 일단 지어놓고 몇 년 기다리면 다 들어와서 입주를 하더라. 사람이 너무 많아. 그쵸? 사실. 거기 너무 많아. 집 하나 정도 사놔야겠네. 우리는 되게 사기 어려워요. 왜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중국의 집을 보유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아하. 그래서 제가 못 샀잖아요. 중국은 이용권이니까 외국인한테 이용권을 줄 이유는 없겠죠. 아니야. 근데 그거를 잘 해가지고 성공한 친구들이 주변에 있어요. 부동산으로 성공하는 분들은 뭐 진짜 성공해서 막 그치. 20억씩 벌었다니까. 대단하네. 그렇군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1부는 여기까지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돼서 1부에서는 이제 경제 얘기를 했고 그리고 호구조사 이렇게 얘기했고 되게 호구제도. 호구조사라는 호구 제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 2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해주시나요? 좀 중국의 정치 체제 얘기를 했는데 좀 특이하잖아요 우리보다는. 그래서 정치 그쵸. 체제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2부에서 중국의 특이한 정치 체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